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7월 2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던 거죠. JYP가 두나무와 손잡고 K-팝 NF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는 기사가 7월 1일 목요일 뉴스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면은 투피엔, 데이식스, 트와이스, 스트레이지 키즈, 있지 등 JYP 소속 가수들을 이용해서 NFT 사업을 진행할 것이란 게 나왔는데요. 두나무와 순적하는 건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이런 기사가 뜹니다. 5일자 기사예요. JYP 엔터 박진영 집은 두나무의 블록딜 주가 하락. 블록딜이 뭐냐면요. 시간 외에 대량 매매를 하는 거를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박진영이요. 자신의 보유 지분을 두나무에게 88만 7,450주를 주당 4만 1,230원에 매도했대요. 약 366억입니다. 박진영이 본인의 지분을 두나무에다 팔았다. 그럼 두나무에서 이거 왜 샀을까요? 이제 JYP 가수들 대상으로 NFT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관련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좀 재미있는 기사라서 오늘 첫 번째 썸네일과 타이틀 기사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다음 기사는 엔진 코인에 관련된 얘기예요. 엔진 코인 같은 경우가 폴카닷과 같이 해가지고 투자금을 많이 모았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엔진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아시는 것처럼 엔진 코인은 NFT 관련된 가장 유명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요 기사는 아닌데 아무튼 그 NFT 관련 가장 앞을 다루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엔진 코인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오늘 또 재밌는 짓을 또 했죠. 트위터에다가 이 아마존 창업자에게 우주여행 스타트업 블루 오리진과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러틱의 우주여행 관련 트윗에다가 우주여행을 할 때 여기서는 우주여행을 하는 거를 모집을 하나 봐요. 근데 그 결제 비용을 보조로 결제할 수 있느냐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답변이 달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지코인.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윗을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봐요. 일반인들은 이 도지코인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또 암호화폐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렇게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 재밌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하이브. 이거 실수한 거죠. 우리 업비트에 있는 하이브하고 다른 하이브예요. 아무튼 친환경 채굴 기업, 쉽게 말해서 이제 POW 코인들에 관해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큰뷰에서 2021년 상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744억 개가 증가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요, 이 달러와 같이 이 가치를 같이 연동시키는 코인들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토큰뷰 측은 USD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량이 토큰 가격과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2월, 4월, 5월 스테이블 코인 증가량이 가격 상승세와 함께 크게 늘어난 반면 6월에는 스테이블 코인 증가량과 토큰 가격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2월달, 4월달, 5월달에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상승하면서 코인의 가격도 올라갔지만 6월달에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가 하락하면서 가격도 같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뭘 기억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발행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많이 발행이 됐다는 얘기는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매수 타이밍으로도 잡아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량에 관해서 우리는 그 안테나를 세우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겁니다. 7월 2일 코인리스 데일리 선물 차트 분석.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요. 보세요. 일단 오늘 올라온 거 뭐라고 그래요? 제가 뒤끝이 좀 있어요. BTC, USDT 무기한 선물이 36,400달러 하방에서 거래되는 한 약세 관점이 우세하다. 타깃은 33,000에서 32,000달러다. 쉽게 말해서 지금 상태로 가면 33,000에서 32,000달러가 저점이라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7월 2일 기사죠. 그럼 이놈들이 어제는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어제는요. BTC, USD 선물 기한이 34,000달러 산방에서 거래되는 한 강세 관점이 우세하다. 다음 타겟에서 36,000에서 37,000달러다. 이거 7월 1일. 오늘 7월 2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러면 코인리스 데일리 선물 차트 분석하는 이 사람이 와이즈 비트코인에서 리서치 센터라는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사람이 차트를 못 봐요? 허접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문가예요.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전문가인 사람인데도 이 사람도 동일합니다. 제가 보는 거랑 똑같아요. 왜? 어저께는 상방으로 봤지만 하루 지나면 하방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어저께 상방 봤어요. 어저께는 상방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하방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가고 악플 달릴 거예요? 틀렸다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차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관점, 제가 아침에 분석을 했으면 아침의 관점인 거고요. 점심의 관점, 저녁의 관점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는 이거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얼마가 기준점이다. 36,400달러 아래에서 하면은 하방이고 36,400달러 위에서 하면 상방이다. 정확하게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게 차트 분석인 거예요. 상방과 하방에 대한 관점을 얘기해 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차트는요,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고요. 대응의 세계입니다. 어디가 빠졌을 때 떨어질 거고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어디를 넘어가면 올라갈 거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했고 맞았네 틀렸네 하는 사람은요, 지금부터요 그냥 바보예요, 바보. 혹시라도 제가 분석한 글에 대해서 그런 댓글 달리면 밑에다 이 바보야라고 써주세요. 그냥 다른 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네, 오늘입니다. 오늘 이더리움이 옵션 만기가 된대요. 근데 그 기준점이 이 풋 옵션 대다수 행사가가 19,000달러 이하래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 중 2,100달러 이하의 행사가가 다음 옵션은 26,000달러까지, 그 21,000달러 이하의 행사가를 지닌 옵션은 약 2,600만 달러가 걸려 있대요. 다시 말해서 오늘 2일이죠. 오늘이 마감이 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달러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죠. 근데 이 1,900달러 이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만 지나면 가격이 좀 올릴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갖고 이더리움도 좀 지켜볼만 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번 주말 때 개인적으로는 메이저 코인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인도 해외 거래소 수익의 18% 세율 적용 가능성 제기. 요즘 이 세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18%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는 아니지만 국내 세금이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세금이 부과되죠. 얼마요? 22%가 부과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해외 다른 나라의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고 있을까요? 예, 그 점에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예, 이거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요,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세금이 뭐 다른 나라도 나오는데 간단히 보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분류가 기타 소득으로 잡혀요. 그리고 분류과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류과세와 종합과세의 뜻을 아셔야 돼요. 예, 분류과세는 뭐냐면요. 이 코인에 관련된 수익이 가는 것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세율이 20%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방세 2%가 추가되기 때문에 22%를 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보셔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에서 37%를 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종합과세에 들어가요. 종합과세에서 10%에서 37%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종합과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 근로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다가 이 코인으로 인한 소득까지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뭐 5천만 원까지는 세율 몇 프로, 1억이 넘어간 몇 프로, 3억이 넘어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합쳐져서 수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를 해버려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합과세를 할 때요 1년 미만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면은 종합과세를 해버리고요. 단타가 아니라 코인을 산 다음에 1년 이상 존버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면은 세금이 분류과세가 돼서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조금 저렴한 과세가 나와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미국 나라에서는요 대부분 존버를 하는 거예요. 단타를 많이 안 쳐요. 예, 단타를 치는 순간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과세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세금 과세율이 훨씬 높은 구간에 걸려버립니다. 37%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도 종합과세예요. 얘네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합과세예요. 그리고 최대 55%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서 코인에 갖고 돈을 번다? 그럼 거의 50% 이상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요 주식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주식도 일본 사람들 많이 안 하는 게 바로 이 종합과세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높다. 영국 같은 경우는 분류과세고 얘기해도 10%에서 20%, 예,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도 분류과세에서 19%,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종합과세죠. 예, 종합과세를 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도 코인 하면 거의 40%, 50%, 45% 정도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요, 한국에서 내년에 세금 내는 게요 과하지 않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좋은 게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단타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단타를 쳐도 어차피 20%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예,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예, 세금에 있어서 너무 과하지 않다. 네,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빗썸, 코인원 고팍스, 브로커 통한 상장, 허무맹랑한 소리. 저는 얘네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한 국내 매체가 자신을 거래소 상장 브로커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업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브로커들이 가상자산 발행부터 거래소 상장, 시세 조정까지 가능하며 작업한 코인들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에 대해 빗썸, 코인원, 고박스 등 거래소들은 당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예,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심사를 통과해 상장될 가능성이 없으며 브로커가 개입할 수도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국 컨설팅은 은행 실사 등 감독 기관이 전방위적인 감시와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형 거래소들이 상장피를 받고 블로커를 통해 상장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아는 프로젝트만 해도. 근데 이게 부르기 나름이에요.
이 상장 브로커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거든요. 얘네들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출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얘네들이 상장에 맞게 쉽게 말해서 백서를 만들잖아요. 코인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개발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 거고, 예, 토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배를 할 거고, 락업은 어떻게 걸려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백서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백서를 만들 때 이 상장 브로커들이요, 그 백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어떤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상장을 할 때요, 그 코인이 완성된 상태로 완제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설계 도면을 주고 상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개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장시키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짓말이 되고요. 또 백서대로 진행이 안 돼도 모른다는 거지, 상장하는 데는요. 네. 그러니까 이 상장 거래소 브로커가 없다라는 말은 말장난이고요. 네. 실제가 존재하는 프로젝트 심사관 등에 상장할 수 없다. 아니, 모든 코인에 실체가 있는 프로젝트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개발 중인데.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제 커뮤니티 만들고 있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요. 전 반대로 하고 싶어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실체가 존재하는 프로젝트는 몇 개나 되는데요, 과연. 그래서 저는 이거 말장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빗썸 인증은 투자 목적 계정 이용 금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빗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예, 기존에는요 근무 시간 내 거래만 못했어요. 그리고 차명 거래 금지, 그리고 상장 가상자산 72시간 이내 거래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예.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빗썸 직원이에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빗썸 거래소 사용할래요? 업비트 사용할래요? 업비트 사용하면 되지. 임직원 거래에 더욱 제한하고자 임직원과 회사 투자 목적 빗썸 계정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업비트 쓰면 되지. 나도 업비트 쓰겠다. 네, 코인원 상장 유지 심사 관련 세부 절차 공개 오늘 발표된 거거든요. 네, 오늘 발표된 건데, 이제 그 상장을 시킨 다음에, 예, 코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가 될 코인인지 유의가 될 코인인지 대해서 심사를 한대요. 근데 심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 사업성의 지속 가능성, 예, 지배 구조의 투명성, 그리고 토큰 분배 계획, 예, 글로벌 시장성, 국내 커뮤니티, 팀 구성, 예, 프로젝트 진척률 등 총 7가지 항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거 코인원에서도 이제 조만간 많은 상폐되는 코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5번님 오늘 좀 늦었습니다. 좋은 뉴스 늦게 듣게 되네요. 재방송 시청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몇 가지 나와요. 예, 프로젝트 개선 기간을 준대 일단은요. 예. 이 심사를 진행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코인원에서 유익 코인이 언제 나올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나왔어요. 예. 유지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의 종목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에 개선 기간을 주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일단은요. 근데 기존의 기사를 보면요, 코인원 같은 경우는 요 자료 있잖아요. 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냐면요, 네, 기존 기사를 보면, 예, 서류를 17개 다르는 서류를 다음 달 30일까지 제출할 것 요구했어요. 다음 달 30일이면 7월 30일이죠. 일단 7월 30일이 제출을 하고요. 예, 제출을 한 다음에, 예, 2차 심사를 또 해요. 예, 2차 심사를 또 하면 심사하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 걸리겠죠. 그럼 8월 중순쯤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간의 개선 기간을 다시 부여한대요. 그럼 결국은 8월 말이에요. 8월 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상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8월 말까지는요, 코인원에서 상패 코인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코인원에서는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2달 안에는 상패 코인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거에 관련돼서 코인원 대표, 여러분들 이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차명훈이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커입니다. 이 코인원 대표가 차명훈이고요. 상당히 어린 친구예요. 지금 32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해커 출신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코인원 대표 원칙 갖고 상장했다. 무더기 상패 안 할 거예요. 상패 많이 안 시키겠다고 오늘 뉴스에서 밝혔습니다. 뭐 내용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아무튼 코인원에 관련된 뭐 상패 관련된 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오늘 투자 유의 종목 발표했습니다. 코넌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을 알고 있는데, 사이버베인, 더 마이다스 터치골드. 저희 방송에서 이 코인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유의 지정 됐어요. 이 코인들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가두리 펌핑 나올 겁니다.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빗썸에서 상패된 코인 프레시움이 있는데요. 이 프레시움에서는 상패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의제기했습니다. 네, 재단은 개선 사항에 명시한 사업 현황에 대한 개선 기간이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상패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형제요, 이 많은 재단들이 상패된 내용과 관련돼서 이 거래소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거래소들도 이제 함부로 이전처럼 업비트처럼 상패시키는 코인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대량으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리고 코빗 같은 경우도 대규모 상장 페이지 없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새롭게 유의 코인 또는 상패 코인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나왔죠. 애널리스트 플랜 B, 아까 전에도 잠시 우리 채팅창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플랜 B가 7월 말에 BTC가 2.8만 달러까지 도달한 E8K죠. 근데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요 STF 모델인데요. 이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가상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 S2F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플랜 B가 하는 거 보면요, 항상 먼저 욕을 먹어요. 얘네들이 어떤 분석을 내놓으면 모두가 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얘네가 말한 게 다 맞아요. 재밌는 거 볼까요? 이거 2019년 기사거든요. 2019년도. 2019년도에요. 2년 전이에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유명 비트코인 마켓 분석가 플랜 B가 비트코인 가격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1만 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9일 내로 3,000달러 이상 급등에 가능한 가설이다. 그러면서 이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BTC 가격이 2019년 끝나기 전에 1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해도 난 놀라지 않을 거 설명했다. 얘만처럼 됐거든요. 남들은 걔를 미친놈이라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요, 여기서는 지금 28,000달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STF 모델에 따르면요, 연말에는 얼마 가냐면요, 연말에는요, 똑같은 차트잖아요. 연말에는요 13.5만 달러에서 45만 불까지 간대요. 이게 같은 차트거든요.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플랜 B가 비트코인 떨어진다라고 욕하고 있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 모델에 따르면요, 연말에 가면요 13.5만 달러에서 45만 달러까지 가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7월 말에는 28,000달러인데요 8월 말에는 47,000달러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재미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 친구들이 분석하는 게 그동안은 거의 다 맞았어요. 가장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네, 태국 금융당국 바이낸스의 무허가 영업 형사소송 제기 많이 보셨죠? 영국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네. 영국에서도 이게 나왔던 거고요. 지금 바이낸스가 제가 봤을 때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바이낸스 죽이기 들어간 거 여러분 안 느끼세요? 지금 영국에서도 터졌고요. 예, 태국에서도 터졌고요. 예, 케이맨 제도에서도 바이낸스에 대해서 딴지 걸고 있죠. 사업자 라이센스 없다 하면서. 그리고 한국도 노웅래 의원이 뭐라 그래요? 국내 사무소 없이 해외 거래소를 할지라도 내국인 대상 실질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 적용 대상이라고, 만약 9월달까지 특검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바이낸스에 대해 즉각 영업 정지를 명령을 내려야 한다. 뭐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이낸스? 왜 자꾸 바이낸스를 각국 나라들이 죽이려고 할까요? 매일 나오거든요, 이거. 바이낸스 각 나라들이 난립니다, 지금. 이 바이낸스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법인이 없어요. 본사가 없어요. 네. 법인이 없어, 법인이. 그리고 얘네들은요, 수익이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법인이 없으니까 세금 내는 것도 없고 탈세의 온상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말하죠.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따라서 유행을 탄다고요. 2016년, 2014년에는 일본의 마운틴 kok스가 가장 유명한 거래소였고요. 그 이후에는 후오비나 아니면 OKEX가 상당히 유명한 거래소였고요. 그리고 나서 비트렉스나 폴로닉스가 유명한 거래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8년, 19년, 2017년, 18년도에는 이제 빗썸 전 세계 1위 거래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바이낸스, 그 전에 바이낸스 되기 전에는 비트맥스가 상당히 큰 거래소였는데 선물에서는요. 그런데 비트맥스가 지금 죽으면서 바이비트나 바이낸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1년, 2022년에는요, 코인베이스 또는 FTX 같은 이런 미국계 거래소들이 결국은 지금 바이낸스의 자리를 다시 다 차지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낸스는 제가 봤을 때요, 뭐 거래소가 없어진다 망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조만간 1위 자리는요, 코인베이스나 FTX 쪽으로 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년 있었던 일이에요. 2년 이상 버틴 거래소들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네, 크리토 메시아 다음 강승장까지 시간이 걸려 있어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현재 그 장세가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얘기한 거 보면은 다음 암호화폐 강세장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아, 코인판 끝났구나. 이제 상승장 올라면은, 다음 강세장이 올라면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예요. 이 다음이 재밌는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기사는요. 이것이 더블 버블이라면 다시 상승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 것 같다. 재밌지 않으세요? 이것만 보면은 몇 년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이 몇 개월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얘기를 해요. 디파이에 대해서는 현재 대폭 할인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파이의 흥미로움 중 하나가 다른 것들이 없을 때 디파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디파이가 투자하기 좋은 거다 라고 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디파이와 관련된 게 연결된 것도 있는데요. 요거예요. 이 중앙화 거래소잖아요, 여러분. 이 중앙화 거래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실 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 못하면요, 이 기사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사의 핵심은요,
중앙화 거래소의 보유 이더리움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6월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이더리움의 물량은 총 유통량의 26%를 당했지만 2020년 6월 달에 18%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지금 9% 정도가 8% 정도가 사라진 거죠. 이 8%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물량들은요 다 탈중앙화 거래소로 옮겨졌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뭐예요? 탈중앙화 거래소가 바로 디파이입니다. 이게 디파이예요, 디파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디파이 시장으로 다 빠진다는 소리예요. 이 중앙화 거래소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빗썸의 중앙화 거래소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스왑이라든지 아니면 스시 스왑 아니면 얼마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팬케이크 이런 것들이 바로 탈중앙화된 거래소입니다. 이런 데로 물량이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 대규모 이체 12.8억 달러 규모가 바이낸스의 익명으로 빠졌다. 이 얘기도 똑같은 소리예요. 12.8억의 규모가 바이낸스 거래에서 익명이라는 거는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다는 거고요.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다는 소리는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을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익명으로 단 개인 지갑으로 옮겨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디파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JP모건 CEO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간 개인 투자자 새로운 수익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테이킹 자체가 디파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이더리움이 지금 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각광을 받고요,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디파이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 출시를 앞두고 있죠. 2.0 출시가 되면 지금까지는 최고의 코인이었던 게 이제 앞으로는 포스코인, 스테이킹 코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자산 운용사 퍼먼스가 6월 달에 2,900개 정도의 BTC를 추가로 매입했대요.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도 엊그저께도 일주일 내내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보면요. 계속 비트코인을 어떤 기관이 매수했다. 어떤 펀드가 비트코인을 살 거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계속 제가 지금 읽어드린 기사들은요. 다 오늘 하루 동안 올라온 기사들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디파이 암호화폐 락업 규모 1,000억 달러 돌파. 보이시죠? 디파이. 1,000억 달러 이상이 디파이 사업에 들어가가지고요. 현재 파밍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왔죠, 여기. 그중 이더리움 체인에 예치된 자산 규모가 800억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예치된 자산이 134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더리움이요 지금 거래소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업비트나 빗썸이나 바이낸스 빠져가지고요 다들 디파이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고 싶어도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졌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더리움 핵심이에요. 3시간 동안 최근에 비트코인 블록 수 6개 불가.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여러분께서는? 이것만 보시면 어떤 얘기 모르시죠?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 블록 생성이 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코인을 전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블록이 하나 생성될 때마다 그만큼의 계약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블록 하나가 30개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으면요. 블록이 하나 생성될 때마다 30개의 계약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6개밖에 안 된다. 그럼 만약 한 블록이 30개라 그러면은 180개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3시간 동안 6개밖에 불과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한 개 만들어지는데 30분을 걸렸다는 소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순간적으로 1000개의 계약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1시간에 1시간 60개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블록수 생성이 느려졌느냐? 이거는요, 바로 채굴 때문에 그럽니다.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요, 그만큼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해시레이트가 많아야지 블록 생성 시간이 많이 빨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에서 채굴이 떨어지면서 해시레이트가 약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블록 생성수가 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요, 최근 24시간 평균 BTC 해시레이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해시레이트가 떨어져가지고 블록 생성 늦어지는 거는 일시적인 거다라는 것도 바로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40% 하락, 최근 7년 전 최악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기사를 보면 1분기, 올해 1분기에 보면은 비트코인은 102%가 상승했는데요. 이거는 7년 동안 모든 1분기 중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이번이 급등이었다는 거죠. 올해 1분기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2분기에는 비트코인이 40.37% 하락했대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요. 100% 올라간 다음에 40% 빠진 거거든요. 이건 조정이에요. 조정이고요. 이만큼 단계적으로 빠졌다는 소리는 앞으로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힘도 비축했다는 얘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악재의 사람, 공포의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2분기가 됐을 때 40% 정도로 하락을 했지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려가면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듣고 보면은 이제 올라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뭐냐면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암호화폐 부유 가능성이 커진대요. 이게 오늘 제 방송할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다들 교육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암호화폐 보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교육기간이 1년씩 늘 때마다 금융시장 참여도가 2%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편 리플과 이더리움 보유자가 가장 교육 수준이 높으며 지금 이더리움하고요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교육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중요해요. 라이트코인을 보유한 자는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대요. 라이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라이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BTC 보유자는 중간 수준이었다. 리플,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 홀더는 가장 부유한 암호화폐 보유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여러분 그랬죠? 리플이랑 이더리움 그리고 스텔라 루멘을 가지신 분들은요 돈이 많으신 부자들이에요. 또한 암호화폐 보유자의 가계 소득 평균은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하셨죠? 하도 웃겨가지고.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라이트코인 보유자가 교육 수준이 낮다는 이유는 뭐냐면 라이트코인이 근데 아닌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교육 수준이 낮지가 않은데 아무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코인베이스 기간 고객 지불 옵션 확대. 코인베이스에서 계속해서 기간 고객을 상대로요 법정화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코인베이스 이제 기간 상대로 서비스를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코인베이스는요 커스터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상장된 코인들을 지켜봐야 필요성이 있고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는요 오버스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CO 기간 투자자 암호화폐 자산 지속 가능성 인정. 이것도 또 나온 얘기죠. 오늘 새로운 기사입니다. 그레이스케일 CEO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 및 툴을 개발되고 있는 상태라고 붙였다.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코인베이스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 수탁 서비스거든요. 이 커스터디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다 큰 돈을 맡기면 기관 돈을 맡기면 코인베이스에 자체적으로 그 자금을 돌려가지고 수익을 내서 수익을 일부러 돌려준다는 건데 이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 및 툴이 개발되고 있다. 예, 이 콜스터디에서 지금 코인베이스에서도 그거 준비하고 있다는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예, 암호화폐 도입 환경이 가장 우수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나왔어요. 네, 미국이 왜 그런가 하냐면 예, 미국이 시점 만점에 7.13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가장 암호화폐 도입 관련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국가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미국에는 전 세계 가장 많은 17,000대 암호화폐 ATM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법은 암호화폐 소유와 은행이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1년 내 미국에서 암호화폐 검색량이 140% 증가했다. 네? 이게 나왔죠. 한국은 껴있지도 못하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서 2위는 사이플러스, 그리고 이어서 싱가포르, 홍콩, 영국이 각각 3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호주, 독일, 캐나다가 탑 10에 올렸다. 이게 웃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코인들의 거래량이라든지 실제로 유통량 한국이 손가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암호화폐 도입 환경이 그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BTC 구매했을 때 수수료도요 0.3%로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쪽에서 이 코인 생활을 하시는 분 상당히 좋다는 거죠. 왜 아까 전에 우리가 코인 갈 때 세금 다 해봤잖아요. 세금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세금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도 제가 지금 혼자 40분 동안 41분 했거든요. 41분 동안 코인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기사는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기사들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기사들, 많은 기관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이 코인이 우리가 투자하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살펴본 뉴스들 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코인 생활 하시는데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였고요.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끝!